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반복되는 기초의회 해외 연수 논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론하기 전에 기초의회 실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예주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5월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달서구 의회. 이후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을 가는 길부터 연수 내내 음주가 이어졌다. 음주는 물론 쇼핑센터 방문 일정 등으로 의원들 간 실랑이가 있었다. 해외 우수 사례를 견학하는 해외 연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술판, 관광, 쇼핑으로 채워졌습니다. 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 나머지는 기념사진만 찍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연수단장을 맡았던 정순옥 구의원이 무리를 빚은 점을 사과한다고 했을 뿐 논란에 대한 해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는 반면 구의원 12명이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자성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눈길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의회도 4월에 호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 첫날 방문한 블랙타운 시에는 시장과 시의원 일부가 정작 수성구와 자매결연 행사 참석차 자리를 비워 제대로 일정을 짜고 간 건 맞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지난 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예천군 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반성했고 나아지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 9개 부근의회 중 5곳이 세금 2억 9천만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관광이 주된 외유성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국외 연수 전후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합니다. 해외 연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대 의회만 살펴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구의원과 자녀 등이 차명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북구에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이 공무원의 갑질하고 구청 자료를 무단 반출해 징계받았고 이경숙 전 구의원은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백영호 전 수성구 의원은 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고 탈당한 뒤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은 어떨까요? 한 시민단체가 전임 8대 기초의원 임기 만료를 6개월가량 앞두고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자료가 부실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18개 기초의회에서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회기가 열릴 동안 239명 중 117명, 48.9%가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8개 기초의원 111명 중 50명, 45%가 구정, 군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구 경실련 의정감시단이 9대 대구시의회 임기 시작 이후 첫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분석했더니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은 단 3건, 서면질문을 포함해 시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33명 중 절반인 17명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에 지역 주민,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 점수는 68.5점이었습니다.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평가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았고 다른 기관들의 평균 청렴도 점수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톡톡 변예주입니다.
저희들도 이 기초의회 관련 이슈는 좀 여러 번 다룬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어떤 면에서는 좀 지겨우시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짚어야 되는지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달서구 의회 해배 연수부터 먼저 두 분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달서구가 유일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봐온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지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의원들이 술판 벌리고 관광하고 쇼핑하고 이런 격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주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구의원들이 가면 뭐 원래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 구의원들 스스로도 뭐 우리가 가서 딴 사람들은 안 그러냐 우리만 그러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징계할 부분은 징계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후 조치가 있어야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어떤 다양한 제도화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조광현 처장께서는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관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단지 술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해외 연수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일부가 아니고 이게 주가 됐기 때문에 좀 논란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달서구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되게 우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해외 연수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부적절한 대책의 균형적인 사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좀 이런 문제 있을 경우는 저는 문제는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전체적으로 뭐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체하느냐의 이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진상조사조차도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게 이거를 달서구 의회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고 더 나가서는 달서구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하고 지방의원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을 좀 야기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좀 이 사안이라도 정확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호하고 되게 단호하게 그렇게 좀 대처하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게 공적 그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공무 연수라는 걸 갖다는 거죠. 국외 연수 세부 일정 참여 상황 보면 연수 효과 과연 원래 제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를 전제로 봤을 때 이 교수님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외 연수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연수가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가 효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연수는 앞으로도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조광현 처장님 이 연수 프로그램 보셨죠? 예, 계획서도 받고 계획서 실행 그대로 되었다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좀 이게 달서구회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출장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동의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른 걸 전부 다 떠나서 그러니까 16군데 중에 저기 3군데만 관계자 보고 나머지는 사진만 찍었다 하는 자체가 이미 연수의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뭐 저기 의원들이 회에 가서 뭔가 마인드가 변화됐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일정 정도 좀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매일매일 술 마시고 쇼핑하고 그래야 되는 데 대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열려 있고 좀 그런 측면도 거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건 정말 예산 낭비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경험을 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야단 맞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경험은 제대로 좀 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비판을 많이 하니 어쨌든 뭐 내용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일단 사과하자
이렇게 사과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과하고 형식하고 내용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제 지금 보니까 사과한 게 이제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에 좀 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관심사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공식적인 어떤 사과문 발표 형식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게 공식적인 사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지금 뭐 징계 얘기하는 게 좀 빠르다라고 얘기하면 좀 최소한 좀 그 상황에서 사과하면서 진상조사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이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야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사과하고 끝내.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면 끝이야. 그렇게 이제 어떻게 앞을 빨리 앞이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리 사과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상조사니 뭐 윤리특위 구성이니 또는 적어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본인들은 억울하겠지만 2018년 또 예천군이 소환이 됐습니다. 뒤에 사후적으로라도 진정성 있는 징계나 처벌 같은 게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되게 이렇게 좀 신용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야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처벌 하락하고 징계하라고 한 사람들도 되게 또 시간이 지나면 좀 위야무야하고 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는 이전에 네. 봤을 때 그게 관행인 거죠. 예천- 진정한 사과가 관행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예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역 언론들만 좀 입을 막으면서 슥 넘어가려고 했던 거를 사실 안동 MBC에서 이렇게 팡 터트리면서 네. 전국적 이슈가 된 거거든요. 전국적 이슈가 되고 나서도 뭐 해당 의원이 사과하고 그냥 부의장직 물러나고 이런 정도로 뭐만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명 처분까지 되는 이제 그러면서 뭐 이 소송까지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언제 그랬지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지방의회 사상 최대 흑역사 중에 하나끔 아까 여기 폭행만 얘기했는데 성접 때까지 요구했던 어떤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었고 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 당시 저기 해외 연수관 의원 전원에 대해서 좀 제명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많았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 이제 문제 일으킨 두 명은 제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의장은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결의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이제 출석 정지 30일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 중에 지금 의원 중에 두 명이 지금 다시 아직 예천군 위원회 공천받아서 예천군 위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천군 의회 의장은 또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이제 도의원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이렇게 좀 당선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징계도 좀 있으면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제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공적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 외에는 왜 이럴까요, 아직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수를 친다면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고하는 데까지 아무런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나 감시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렇죠. 우리 같은 뭐 교수나 아니면 공무원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회의하는데 무슨 음료를 마셨냐, 그 음료수까지 사진 찍어서 보고서에다 첨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사실상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뭐 풀어주는 게 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한데요. 처장님, 광역의회는 좀 괜찮습니까? 정도의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좀 광역위원회는 그래도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이 그래도 기초위원회에 비해서 좀 약간 훈련이 더 된 측면도 있고 여기는 광역의회는 감시가 있나요?
광역역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을 때 광역에는 상대적으로 기초의회에 비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으로부터 했던 그런 이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 연수에 관해서는 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말씀하셨고 공무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통제 장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저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군 광역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통제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을 공천한 소속한 정당과 이제 이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네. 좀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이래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연수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이 제도가 존치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필요 없다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먼저 차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되게 이제 해외 연수 자체가 이제 기초의회하고 의원을 불신을 좀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기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만 안 가면은 신뢰도가 1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구태여 가려고 하느냐 이걸 혹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외 연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전체적으로 드는 게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그냥 해외 연수고 국내 연수고 이 자체가 그냥 뭐 저 의원들의 역량 강화하고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면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해외 나가는 게 단순히 이게 또 구체적으로 정책하고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뭐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뭐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고 그럼 이제 견문을 넓히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의 해외 연수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은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도 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저는 뭐 국회의원들보다 지방의 의원들이 해외에서 배워올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이 그대로 과거만 답습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지역을 혁신할 것인가, 또 행정도 혁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방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본에서 이 주요 지방정치학자들이 국고에서 굉장히 큰 연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글로벌 인식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해외 연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렇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정황윤 차장님이 왜 이랬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외부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지금보다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이제 요청을 안 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되게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여행사가 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이제 옛날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짜는 데도 있거든요. 잘 짜가지고. 그런데 뭐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갔다 오면 너무 빡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좀 말씀이 지금 되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행하는 형식이거든요. 전문기관에 좀 도움받으면 이거보다는 확실히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움 안 받는 것도 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안 달라질까요? 지역 언론이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좀 막 비판을 계속하겠죠. 입 꾹 닫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따로 별로 크게 징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판이 싹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게 일종의
관행화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되게 좀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실한 계획을 그러니까 좀 이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이제 저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출장 심사위원회 여기 뭐 언론인부터 법조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계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되게 이제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은 이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되게 이제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하는 거 보면은 결론은 결론은 해외 연수를 승인하면 안 되거든요. 승인하면 안 되는데 되게 부실함에 대해서 얘기 딱딱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잘 다녀오세요.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외 연수를 가장 이제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가 이제 출장 심사를 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한데 그래도 이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가장 충실하게 심사를 한 데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표결까지 했습니다. 4대 2로. 찬성 4 이제 2대 반대 2로 그렇게 저기 해서 결정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 외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정권이거든요. 여기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못 가는데 이제 그 자체가 이미 부실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보니까 의원들도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저는 심사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들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러니까 통제 장치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그걸 부실하게 운영해도 그분들도 좀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국외공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다 의회가 다 계획 다 세워놨는데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고 탁 맡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인물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의회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좀 어떤 적대성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 것 같아서 그 심사도 사실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 심사 단계부터 아까 조항현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계획 세우는 그 관광 그 회사 여행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심사 단계 차근차근 모든 단계에서 제대로 된 제어 장치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대구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 연수 결과 보고서가 본인의 여행 감상문 위주로 됐다 이른바 감상문 기획문 보고서 이런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엔 사후 보고 체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자세히 몰랐다가 그 뉴스에서 기획문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무 출장이었는데 해외 연수라는 게 그렇다 하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프레임이나 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의 기획문을 가지고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보고서에 대한 점검하거나 그 보고서를 다시 되짚어볼 어떤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제출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보고서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뭐 지역 사회에서라도 이런 그 해외 연수를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외 연수로 해외 연수의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예. 뭐 현재는 일단 제도상으로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이제 본회의에 이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야 뭐 갔다 온 사람이 이제 보고 듣는 거라서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하나 이제 또 심사위원회에 이제 보고하거나 이제 심사위원회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그냥 제도에 맞물려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좀 하는 게 되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출장 결과 이제 보고서를 이제 공개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확인하는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북구위원 정도는 저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보고서를 좀 이게 쓰는데 되게 출장 보고서 전체의 형식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갔던 분 대표로 상임위원장이나 뭐 누가 대표로 쓰거나 아니면
아니면 누가 썼는지 표시도 안 하고 이제 쓴 적이 있는데 쓴 적 있고 나머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소감 정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고서는 공무원이 쓴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또 보고서 내용이 되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짜집기 했다라는 정도의 뭐 그 정도의 좀 내용도 전체적으로 있고 저는 북구 정도는 본인이 직접 네. 쓰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전체적으로 있고 그나마 해외 연수는 보고서라도 냅니다. 국내 연수는 아예 보고서도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여기 국내 연수는 아예 아무 의무 조항이 없어서 감시의 사각지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감시 체계를 전혀 만들지 않은 채로 필요한 경우에만 살짝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장치를 중간중간 넣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거의 지적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에 우리가 무용론 이야기할 정도로 그다지 주민들이 큰 기대를 안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새로이 한번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 시민단체들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평가도 하고 감시도 새로이 전면적으로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물적으로 너무 자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실제 감시 체계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기초의회에 있으면 뭐 하겠냐 이는 무용론이 자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의회를 존치시켜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초의회에서 이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에 관련된 문제만이라도 새로운 개선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전체 그리고 작게는 이 연수제도를 한번 개선하고 바꿔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쁜 기관이죠. 댓글 단다고 바쁘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바쁜 와중에 일을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7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을 했더니 많은 지적들처럼 방만한 예산 운영 그리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 지급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까지 전국에 있는 200만 3개의 지방의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처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해주고 싶어도 너무 방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지역 기초의회를 지방의회를 칭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이제 줄지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의 조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는 되게 지금 최근에는 좀 제가 보니까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가장 이제 신뢰 못 받는 기관으로 가긴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의회 가는 게 여러 가지 행동 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 추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제도 공고, 개선 공고를 했고 이게 되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도가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제도화된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저는 좀 지금 아까 조례 출장 이제 공무국의 출장 조례 규칙은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2018년 예천군 의회 사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들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조례와 이제 규칙으로 그렇게 되면서 좀 시행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좀 공고하는 분명히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제가 보니까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상의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런 방식이면 당분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개선해서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좀
사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하고 발표하기 전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대구에 있는 지방위원이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내부도 그렇고 이 외부의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그 전반적으로 좀 스스로 한번 먼저 평가하고 점검하고 성찰하는 어떤 그런 시간 정도는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겠는데 참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어떤 조치 필요해 보이십니까? 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비용을 어떻게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 너무 외유성, 관광성 그런 이제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는가라는 것 정도라도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이런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방 정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담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어쨌든 뭐 학계든 시민사회든 같이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을 봐도 정비가 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 정리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경북 대구의 기초의원들 가운데 군정질의 한 건도 하지 않은 질의 제로 의원 생각보다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연수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해라는 건 아주 뒷문제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의정 활동이 충실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 제가 두 분께 이거 바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의정 활동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이 의정 활동이 그 의원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그 다음 선거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뭐 잘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못해봤자 가끔 그냥 욕 먹으면 되는 이런 구조가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외에도 아무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주민이라든가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보면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라도 뭐 데이터 가지고 막 발언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발표를 하면은 공개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좀 대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외부 자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당한 현실이고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 저는 시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좀 본인들이 좀 의식하는 게 저는 유권자보다는 소속 정당과 자기를 공신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하는 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또 짧게 한번 말씀 줘서 마무리하고요. 정당에서 자기들이 공천했으면 기본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적인 교육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 아주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공천 그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적인 그런 마인드도 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해서 사실 지역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의 단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당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이 의회의 자질이 사실은 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의회 정책 지원관 제도가 네. 도입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제도가 잘 이용되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 2인당 1명 정도의 그 정책 지원관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법으로 정해진 인원이 다 없다는 겁니다. 예, 아주 그 인원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는 아주 소수밖에 네. 없고요. 대부분은 뭐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몇 명만 있거나, 더구나 이 정책 지원관의 지위가 공무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의정 활동에서 이제 정치적 활동은 전혀 보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그 활동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우리가 지원관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적어도 기초의원이라 하더라도 1인 1명 정도의 보좌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로 이어질 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충돌 소지가 높죠. 자체적으로 이제 통제하기 위한 뭐 시스템도 당연히 뭐 돼 있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겸직 신고하고 그 직에 있을 때는 사임할 수 있는 공고하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여기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들은 좀 갖춰져 있는데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이게 겸직하다 보니까 좀 되게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도 뭐 이해충돌 여지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겸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경우들도 전체적으로 있을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건 근데 되게 정말 어려운 건 그렇죠.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이제 의정 활동하고 연결되는 거는 제3자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되게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일이 모든 회의록 전부 다 봐야 되는데 한 사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가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지죠. 이 사고는 이제 터지죠.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사고가 터지는데, 이제 문제는 좀 그 경우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대로 좀 대처를, 그렇다면 그냥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임을 묻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직업을 가진 분들은, 특히 사업체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해 충돌에는 담장에 좀 경계를 좀 걷고 있는 게 걷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도 밖에서 좀 통제하기도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겸직으로 인한 이해 충돌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그 기초의원들은 자기 집안 사업 때문에 기초의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수의계약도 그렇고 어떤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요 정책을 또 바꾸는 거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기관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른 누구보다도 좀 손쉽게 그런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금방 조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초의회에 진입하는 것부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입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그냥 지역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협위원장이 공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광현 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 지점 한 번만 짚어보고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근원적인 지점이, 문제 발생의 지점이 어디인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기초의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중요 이유가 공천에 있는 것 같아요. 중단 공천 문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기초의원 이러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생활 밀접한 여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챙길 수 있는 어떤 정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러면 이유가, 이 근거가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분들이 일을 해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했고 우리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원래 이 정치학에서 말하는 불법의 민주주의의 좋은 이유인데 지금 공천을 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지역 기초의원들을 광역부터 기초까지 다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한은 지역 의원들을 살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 보실 때 정당 공천 이대로 둬도 이 시스템이 이 무용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꾼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중앙 정치가 그대로 지역의 일꾼을 내려꽂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을 그대로 중앙 정치에 기속화시킨 종속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당 공천제를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중앙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그 공천권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정당 내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그 우리 의원들이 자질에 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좀 젊은 일꾼들, 이런 분들이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역 정치에서는 지역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꿔서 우리 지역 정당도 조금 허용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의회, 지역의회,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지방의회 안에서도 조금 경쟁적인 이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물론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지역별로 좀 편차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대구, 경북이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담반, 진담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의원은 임명제다라고. 그냥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투표도 안 하고 당선 사실상 임명제인 상황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이 정당 공천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젊은 층하고 여성들이 어차피 좀 이 지방 정치에 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수간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철저하게 예속하는 걸 어떻게 차단하느냐의 하나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일단 공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당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주는 게 좀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정당이 이제 독점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정당과 이제 독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결사체라든가 이런 것들 비하면 뭐 지역 정당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독일이나 다른 것처럼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냥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 정당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도 우리 기초 단위에서 정당 만들고 여기서 공천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유권자들에게 좀 선택의 좀 폭도 좀 넓혀주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좀 말씀 주셨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이 아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기초의회 관련 개선의 제일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